안녕하십니까. 현대경제연구원 조원경제연구 실장입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가 이제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인데, 사실 이제 중국 경제도 홀로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중국 경제를 둘러싼 글로벌 리스크 요인, 그리고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 팬데믹 이후에 세계 경제 주요 리스크 요인들을 쭉 보고 계신데, 사실 이제 글로벌 인플레라든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오래된 리스크고,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진 리스크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황만을 딱 놓고 봤을 때는 그거는 리스크 요인은 더 이상 아니다. 다만 이제 중국 경제 리스크가 최근에 좀 부상이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 또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슈는 이제 미국, 중국 간의 어떤 갈등, 경제 전쟁, 이런 이슈가 내년도에 주된 핵심 리스크 요인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2023년과 24년이 이제 3% 정도로 IMF가 전망을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한 10년치 정도의 세계 경제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구해보면 우리가 한 3.78 정도 나옵니다.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경제가 이제는 저성장 국면으로 분명히 들어가는 것 같고, 특히 내년만 놓고 보면 이제 미국 경제가 성장률이 빠르게 좀 둔화되고, 그동안에 너무 이제 성장률이 높았죠. 사실 고금리 상황 속에서. 그리고 중국 경제가 좀 회복이 지연되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이 이제 내년에 두 개가 겹치면서 한국 경제한테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한 해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 경제만 놓고 보시면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연율 4.9%인데, 이게 연간 수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도 저렇게 5% 가까이 성장률이 나온 걸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없죠. 그러나 이제 IB들 전망치를 보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 경제 성장률에서 연간 0%대 성장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내려갈 건 분명하고, 다행인 건 한 몇 달 전에 IB들이 전망한 거는 올해 3분기부터 바로 마이너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튼 그거보다는 좀 개선된 모양새긴 하나, 그 미국 경제가 그동안은 쌓여놨던 저축으로 미국 가계들이 소비를 했지만, 그게 결국은 경제 성장을 이끌었고, 그게 올해 3분기가 마지막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면 내년도 미국 경제는 상당히 성장률이 둔화되는 폭으로 내려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미국 중앙은행은 저희처럼 중앙은행이 하나가 아니라 12개입니다. 지방 중앙은행도 12개가 모여서 이제 연방준비제도의사회를 만드는데, 그 12개 중에 하나인 이제 뉴욕 연방은행의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가장 최근이 한 50% 좀 넘는 수준인데, 과거 통계를 보면 이 확률이 40%가 넘으면 예외 없이 미국 경제는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도 40%가 넘었고요. 사실 이 부분을 보면 미국 경제는 이제는 좀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경기 침체일지 아니면은 연착륙일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내려가는 방향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유럽 쪽은 옆쪽에서 이제 전쟁이 터지기 때문에 사실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크게 개선될 여지는 없는데, 올해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런 기술적 반등 효과 때문에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좀 높아지는, 여전히 그 이제 올겨울에 어떤 가스 이런 원자재 가격은 상당히 좀 불안한 포인트입니다. 자, 중국은 IMF에 대해서 아직까지 IMF는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는 2023년 5%, 그리고 2024년은 4% 정도였는데, 최근에 11월 달에 이제 중국 경제 전망 보고서를 따로 내면서 상향 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좀 떨어지지만, 올해 높았던 건 작년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인데, 5% 가까이 4%대 후반을 보고 있는데,
IB들도 대체적인 시각은 비슷한데, 이제 뒤쪽에서 중국 경제가 어려웠던 부분, 이거는 이제 앞에 이제 안유아 박사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역시 부동산이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중국 경제가 빠르게 좀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는 거고 좀 설명을 스킵을 드리고요. 자, 신흥시장은 아시아 신흥국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가 맨 위에 있는 이제 성장률인데 올해하고 내년 성장률이 비슷합니다. 여전히 고성장을 좀 유지하고 있고요. 역시 인도 정부의 그 직접 제조업 육성 전략 그리고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유효한 그런 거고 맨 밑에 중동과 중앙아시아는 이제 산유국이죠. 유가가 올해보다 내년이 약간 내려간다고 보는 전망이 지금 가장 많은데 그럼에도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거든요. 배럴당 7, 80 정도면 과거 통계상으로 보면 상당히 좀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 이쪽에 산유국들의 구매력이 받쳐지면서 그게 이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아세안 쪽은 사실 중국 경제가 내년에 그렇게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면 아세안도 성장률에 좀 영향을 받는 게 정상인데 왜냐하면 이제 아세안은 중국에 대한 투자와 또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시장이라 그런데 이제 그 올해부터 엔데믹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관광 시장이 열렸습니다. 이 아세안 국가들이 관광 산업 비중이 상당히 큰 국가들입니다. 그런 영향으로 아세안 쪽도 올해 수준의 성장률은 유지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주요국들의 어떤 경제 상황과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좀 간략히 봤고요. 이제 글로벌 리스크 요인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관심 있는 건 사실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이죠. 지금 현재는 5.25에서 5.5%를 상당 5.5%가 현재 금리 수준인데 12월 달에 한 번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왼쪽에 이제 9월 FOMC 점도표를 보면 지방 중앙은행들 12명 플러스 연준 인사 7명 해서 그 설문조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말에 과연 몇 프로가 되는가. 5.5% 현재 수준의 그를 찍은 그 인원은 7명입니다. 7명이고 지금보다 0.25를 올리겠다고 답한 사람은 12명이고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지금 수준보다는 내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금리가 다 내려가는 모양새죠. 예. 그러면 12월에 이제 점도표가 한 번 더 나올 텐데 거기에 어떻게 찍힐지가 상당히 관심인데 오른쪽에 이제 민간 쪽에서 미국 금리를 예측하는 걸 보면 현재 금리 수준 5.5%, 그러니까 12월에도 동결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내년 말인데 현재 수준보다 다 밑으로 내려가 있죠. 스펙트럼 퍼져 있지만 이걸 종합해 보면 미국 12월 FOMC 모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 정도 더 인상할 가능성은 있지만 거의 100%에 가깝게 그냥 5.5%가 끝입니다. 끝이고 내년 언제쯤일지 모르지만 금리는 미국 연준은 조금씩 금리를 내려갈 걸로 생각이 되고 그 내려가는 폭과 그다음에 처음 스타팅을 끊는 금리 인하 시점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경제 상황에 달린 것 같아요. 실물 경제가 경착륙하느냐, 연착륙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정책 금리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계속 동결하는 구간을 보면 실제 시장 금리는 먼저 좀 떨어지는 모습이죠. 떨어지고 물론 이제 떨어지는 게 계속 한 방향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등락은 있습니다. 등락은 있는데 추세적으로 보면 떨어지는 거라 정책 금리가 내년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시장 금리 상황 금리는 아마 내년에 상고하죠. 이런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환율인데 지금 1,300원 이에 놀다가 지금 1,200원대도 찍고 왔다 갔다 거리고 있죠. 과거 통계를 보면 원달러율은 1,050원에서 1,250원 사이에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의 적정 환율은 저 밴드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1050에서 1250. 그런데 이제 미국 금리가 정책 금리 기준으로 5.5, 우리가 3.5니까 미국 금리하고 저희 격차가 2%포인트나 벌어져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미국 자금, 글로벌 자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쪽에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이게 1,300원 밑으로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거의 통계를 보면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아서 역전이 됐던 그런 시기가 한 3번 정도 있었는데, 그림에서 이제 좀 색깔 칠해진 부분, 그때 원달러를 보면 1,200원 거의 다 미치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8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이 움직이는 동력은 금리 격차가 아니고 지금 금값이 뭐 한 3,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거, 그 이유인 것 같거든요. 어떤 그 하도 금융시장이나 경제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중거 자산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게 금일 수도 있고 달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안전자산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금리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요. 미국 경제가 내년에 이제 내려가는 방향이면, 결국 환율이란 거는 이론적으로 보면 그 경제 펀더멘탈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는 이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내려가는 방향일 거고, 내년도 원달러 환율은 아마 1,300원대 이상은 뭐 일시적으로는 좀 볼 수는 있지만 거의 보기 힘든, 그래서 1,200원대 정도로 환율은 안정화될 걸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이제 에너지 인플레이션인데,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내년도 국제 유가의 가장 큰 결정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고, 내년도 국제 유가를 결정하는 건 수급입니다. 수급. 첫 번째는 이제 생산 쪽에서 산유국들이 지금 계속 감축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로 완화가 될 건가, 아니면 감축을 더 강화할 건가, 이런 거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움직입니다. 더 큰 이유는 지금 중국이 원유 수요의 한 15% 정도 차지하면서 미국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가, 아니면 지금처럼 지지분율한가, 이거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결정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스라엘 하마스는 하도 얘기가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뒤쪽에 걸 먼저 보시면, 과거에 중동 지역에 분쟁이 있을 때 국제유가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데, 케이스가 3개가 있죠. 유일하게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던 건 이제 70년대, 80년대 오일 쇼크, 산유국 참전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산유국들이 참전할 수 있는가부터 좀 보시면, 일단 산유국이라면 뭐 사우디, 이라크, 시리아, 이란 이 정도겠죠. 이쪽에는 나머지 국가는 너무 멀고 작고, 자, 사우디는 참전 못합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상당히 좀 필요한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고, 그리고 개입해봐야 얻을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시리아가 이제 가끔 미군 기지로 뭐 미사일도 날리고 이스라엘로 날리고 하는데, 시리아는 내전 중이라서 어렵고, 이라크는 미군 기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남은 나라는 이란밖에 없는데, 이란이 참전하려면 이라크를 거쳐가야 됩니다.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산유국 참전 케이스는 거의 없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데, 병력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죠. 사실 이쪽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거는 그냥 원사이드하게 끝납니다. 전쟁도 아니고 교전이고 아마 한두 달 내에 끝날 겁니다. 그러면 국제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산유국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인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거기 전쟁 벌어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뭐 뉴스에 별로 안 나오고. 다만 이제 올 겨울에 최근에 가스 가격이, 유럽 쪽 가스 가격, 선물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니뇨가 있던 여름에는 여름이 그렇게 더우면 겨울은 더운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한파가 몰아친다는 이제 그런 학자들의 주장도 있고, 아니면 여름이 더우면 겨울 따뜻하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그쪽은 잘 모르지만, 만약에 올겨울이 엄청 추울 경우 가스 가격이 다시 좀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원자재 시장이 좀 점프를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올라가는 폭이 우리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지고 원자재 가격이 점프했던 그 정도까지는 좀 어렵고 그런 이제 불안정성은 있지만 원자재 가격은 올 겨울 내년 초를 지나면 그때 시기만 좀 지나면 더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게 이제 그 천연가스 가격과 그다음에 유럽 러시아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그리고 10월에 지표면 온도 추인데 아직까지는 덥나 봐요. 예, 다행인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엘니뇨가 유럽을 도와주면 다행인데 오른쪽에 천연가스 가격 보시면 조금씩 올라가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 자, 중국 얘기인데요. 역시 뭐 앞에서 뭐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미국이 금리를 이제 올리던 그렇게 빨리 올리는 2022년부터 올렸는데 중국의 정책 금리 보면 오히려 내렸죠. 예. 이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 되냐면 오른쪽 그림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저렇게 기준금리를 내렸으면 아마 우리 물가 상승률이 10% 20%막 이렇게 올랐을 겁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물가가 마이너스죠. 계속 이게 이제 디플레이션입니다. 돈을 푸는데 물가가 마이너스다. 이거는 이제 중국 정부가 경기를 진작시키려고 돈을 풀지만 소비를 안 한다는 거죠. 예, 이게 전형적인 유동성 함정인데 이게 중국 정부의 사실 단기적인 그 스팬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지금 경제 목표가 될 거야. 아마 물가를 플러스 만드는 거. 이게 실패하면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고요. 물가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왜 위험하냐면 지금 자동차를 뭐 5천만 원 주고 구매하는데 다음 달에 4,800만 원이다. 떨어진다는 거죠. 안 삽니다. 그런 심리가 고착화가 되면 계속 소비가 안 되고 그게 일본의 케이스였고 그렇게 빠지지 않기를 아마 중국 정부가 상당히 좀 고민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의 중국 고립 정책인데요. 이거는 그냥 명목 GDP 기준으로 일본 GDP가 미국의 70%를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1990년대 초중반. 상당히 대단했던 나라죠. 그러니까 독일도 좀 올랐고. 근데 그렇게 가까이 오니까 미국이 한 행동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누른 거죠. 예. 플라자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무튼 그래서 미국이 눌러서 일본과 독일이 지금은 미국 GDP의 20%도 안 됩니다. 근데 빨간색의 중국 라인 보면 80%가 넘어 있죠. 이게 그 미국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내년 2024년 말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 트럼프가 되더라도 또는 지금의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시각은 바로 이 그림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올라오지 못하게 이런 부분이 고립 정책이고요. 뭐 수단은 다들 잘 아실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의 중진국 함정인데요. 앞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미국의 지금 평균적인 경제 성장이 2% 내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중국 GDP가 미국 GDP의 80%가 넘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 GDP를 따라가려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미국 경제 성장률보다 높아야죠. 예, 높는데 지금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향후 뭐 중국 경제 성장률이 3, 4% 정도는 유지할 거라고 보는 시각에서 지금 2% 이하 정도로 잠재 성장률이 많이 떨어질 거다.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이제 결국은 중국이 미국 GDP를 못 쫓아가는 거고 살짝 넘을 수는 있겠지만 일본과 독일 케이스로 갈 거다라는 게 이제 시각인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이 줍니다. 전체 인구 규모는 크지만 사실 전체 경제 규모를 대비할 때 생산 가능 인구가 준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는 부분은 중국이 현재 시장을 잡고 있는 지금의 주력 산업이 아니고 그 주력 산업이 바뀌면서 다음의 주력 산업, 새로운 주력 산업 쪽으로 넘어가는 그 기술을 차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쪽을 중국이 못 들어가면 역시 노동과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생산 요소인 기술 혁신을 중국에서 못 이뤄내는 거죠.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이거는 저희 시각이 아니고 역시 좀 약간 객관적인 시각은 아닌 것 같은데 서방 세계의 시각입니다. 자, 대응 방안은
역시 내년도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가 확장하기는 어렵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앞쪽에서 뭐 그 피크 차이나 말씀하셨는데 지금 피크 차이나가 문제가 아니고 피크 코리아가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더 위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리스크 요인들이 너무 중첩이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상당히 좀 리스크 관리 이런 거에 뭐 주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리스크 관리는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좀 민첩하고 유연하게 조직이 대응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경제가 불안할 때는 항상 금융시장이 좀 뭐랄까 변동성이 엄청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업 경영에 상당히 좀 애로 요인이 생기겠죠. 또 원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채무가 있으면 그게 이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또 자금 조달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를 감안해서 부채 기간 구조를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도 물가 상승률은 2%대, 저희도 한 2%대, 미국도 2%대라고 전망하면서 물가는 안정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올해보다 2% 물가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얘기죠. 여전히 고물가입니다. 물가가 마이너스가 돼야 물가가 떨어지는 건데,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계속 늘어난다는 부분, 올해처럼. 그래서 좀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는 있다. 다만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앞으로 세계 시장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을 생각해서 기업의 핵심 가치는 유지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